계속해서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3교시는 2교시 마지막에 봤었던 불완전 정보에 대비되어서 이제 완전한 정보,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모든 정보가 다 그대로 주어지는 패턴들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논리와 비판 연구소에서 만든 문항들 몇 가지 이제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패턴들을 또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종합형 이제 문제들 불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었던 문제 스타일 주어진 정보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단서만 주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출발점, 문제풀이의 첫 번째 출발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좀 단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40페이지를 보면 완전 정보의 스타일로 하필이면 저라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좀 더 쉬운 거를 이제 예를 들었을 것인데 일단은 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 건 맞습니다. 2014년 기출 행시 34번 기출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평가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주어져 있는가? 입찰 가격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박스 정도 순서로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업체를 입찰 업체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가격 평가를 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당해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적용하고요. 두 번째, 일단 크게 한번 볼게요. 당해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또 다른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또다시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평점 계산은 20점이라는 것이 최고 점수고 그 최고 점수에 비해서는 보세요. 당해 입찰 가격, 그 기업이 낸 입찰 가격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저 입찰 가격과 똑같으면 1대1이 되죠. 1대1이 되니까 그냥 20점을 최고 점수로. 보통 보면 이제 이 금액이 낮은 업체가 1등이 되죠.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입찰한 가격이 마침 최저 입찰 가격이면 그냥 평점 20점 그대로 받고 만약에 그 입찰 가격이 최저 입찰 가격보다는 높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1보다는 작은 소수점이 붙는 수치값이 되어서 얘는 이제 20점보다는 더 낮은 점수가 부여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20점을 또 다른 어떤 그 점수가 이미 고정된 게 있어요. 그 점수랑 합쳐서 최대 100점이 되는 건데 그 100점이 이제 최대 점수일 때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전체 점수가 몇 점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그 기업체의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라는 것은 또 앞쪽 뒤쪽에서 다 줍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평점 어떻게 계산하는가? 20 곱하기 추정 가격의 80%. 요거는 이제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최저 입찰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분수식으로 곱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얘부터 먼저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얼마가 붙는가? 2 곱하기 추정 가격의 80%에서 추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분모해 추정 가격의 80%에서 당해 입찰 가격을 뺀 금액을 분자해 놓고 2에다가 곱해 주어서 이걸 가중 점수로 가산점으로 부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 자체는 되게 복잡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일단 정보는 다 줬어요. 여기서 뭐 더 벗어나는 정보를 준 건 아닙니다. 재구성을 할 건 없고요. 이제 나와 있는 아래쪽에 구체적인 상황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판단을 개별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다 이 글 안에서, 문제 안에서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완전 정보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불완전하냐 완전하냐의 이 대비였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스타일도 충분히 완전한 정보를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풀어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14년도
A책형 34번 기출문제를 사이버 인포고시센터, 국가고시센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녹록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공식형 기출문제에 대한 좀 감이 생긴 다음에 그때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크게 기준을 나눴을 때 정보의 유형을 불완전 정보와 완전 유형으로 나눠봤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 한 작업이긴 합니다. 문제를 크게 4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4대 유형은 결국에는 불완전 정보가 제공된 것이냐 아니면 완전 정보가 제공된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와 같은 구조상에서 첫 번째, 자, 정보의 어떤 그런 진술 형태들을 봤더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생각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봤었던 25개의 사물함 박스,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생각이 추가로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을 우리가 불완전 정보의 단서형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단서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다 100%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다 주어져 있는데 숫자 많다, 표 나와 있다, 거기에다가 막 계산, 뭐 곱셈을 해주고 또 다 합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서열 매겨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면 공식형, 보통 계산 작업이 필요한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바가 뭐냐, 의사결정의 기준, 중간에 필요한 작업이 뭐냐, 결정의 기준을 잡으라는 것인데요. 이 결정의 기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점수가 제일 높은 거라던가 최저 점수는 그래도 통과한 대상을 삼아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결정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구조도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줄글 형태건 재땡땡조 형태건 딱 봐도 요건 구조의 어떤 법 규정 스타일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규정형입니다. 요건, 조건들 꼼꼼하게 딱딱딱 끊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그에 따른 효과가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것들 놓치지 않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요것도 지금 처음 봤으면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아까 법규형 문제들의 어떤 기본 골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는 것인지는 감이 잡히셨겠죠. 네. 그 다음 이와 같은 것들도 아니고 그냥 다 모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 모여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닙니다. 다 모여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글로 말글로만 쭉 되어 있는데 이거 법 규정이 다른 건 또 아니다. 조선시대 때 제도 설명하고 있고 뭐 커피의 향, 뭐 고추와 관련된 어떤 향신료의 역사 이런 것들 막 설명하고 있으면 그냥 지문형이라고. 이건 딱 봐도 지문이에요, 지문. 우리가 언어논리 수능에서 봤었던 그런 식의 지문 짤막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지문형이면 내용의 매칭 여부가 보통 문제 어떤 그런 발문의 목적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추론. 이해나 분석은 거의 비슷한 사고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정보에서 충분히 가능한 새로운 어떤 결론의 도출이 추론인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지문형에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지문형은 실제로 언어논리라는 과목을 보면 형태상으로는 아주 유사한 것들이 언어논리에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언어논리에서의 지문형도 결국 물어보는 것은 이거랑 비슷해요. 이해 잘했니? 이 글에서부터 그러면 새롭게 뭔가 정보 도출할 수 있다고 친다면 어떤 것까지는 가능할까? 아니면 이제 요 분석과 관련돼서 언어논리라는 과목에서는 글이 설명문인 경우도 있지만 논설문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설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가지게 되죠. 이 근거와 주장의 관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글이 쫙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얘들 둘이 합쳐져서 디귿을 도출하게 되고 디귿과 니은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결론은 사실 문제의 그 글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두괄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일 때 기역과 니은의 관계, 리을과 미음의 관계, 혹은 리을, 미음과 디귿의 관계 이와 같은 것들을 도식적으로 정리를 한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구조에 따르면 리을과 미음은 되게 좀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아주
제일 낮은 단계의 증거들입니다. 가장 바닥에 깔린 증거.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디귿이라는 조금은 더 추상적인 어떤 소결론이 도출이 되고 요 소결론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상식 니은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기억이라는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 혹은 결론에 해당하는 진술이 도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정보 구조 트리를 각각의 선택지별로 조금씩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제시하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선택지에서 1번 디귿과 니은은 기억의 근거다. 뒷받침하는 자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글에 대한 분석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언어 논리는 이런 분석형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상황 판단 과목에서는 분석형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과정에서 추론을 위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이 글 자체의 구조 분석형 문제는 언어 논리가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4대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그냥 이 기준으로 이제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다른 어떤 그 기본적인 학습을 조금 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새롭게 상황 판단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교재나 제가 이제 기존에 작성했었던 교재 아니면 수업 방식에 따랐을 때는 지문형은 보통 텍스트형 아니면 언어형 규정형은 말 그대로 이제 법규형 혹은 법률형 그 다음에 공식형은 도표에 대한 계산까지 요구하는 도표 계산형 단서형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논리 게임이니 퀴즈 퍼즐형이니 하는 이름으로 이제 다른 명칭으로 부여가 되어 있을 것인데요. 사실 본질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일단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 이거는 단서형이다. 이거는 규정형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먼저 잡혀야지 그 유형에 맞는 칼과 방패,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유형의 판단 순서가 지금 41페이지를 보시면 순차적으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시면요. 처음부터 정보가 불완전한가 이런 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방법인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요. 문항 번호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번까지다. 대부분 지문형. 두 번째, 한 4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다. 규정형. 그 다음에 한 11번부터 한 15번까지다. 혹은 18번까지다. 이러면 이제 공식형과 단서형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주로 도표고 발문에서도 첫 번째, 선정되는 업체는 이런 걸 묻고 있다. 그러면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제일 점수가 높은 업체가 어딘가를 골라야 되는 공식형이구나. 근데 반드시 참인 것은 예를 들어서 발문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문제 유형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것은 아까 봤었죠? 칸의 일부분이 채워지지만 미확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이런 게 단서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체험 하에서 여러분들은 요 유형을 판단하는 순서라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파악하고 바로 그에 맞는 칼과 무기를 꺼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42페이지로 들어가면 논비라는 것은 논리와 비판 연구소의 줄임말입니다. 논리와 비판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단계별로 프로세스별로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2페이지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단서형에 해당하는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발문 세 사람 중 중간 자리에 앉은 사람이 버스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버스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은 일단 발문의 목적 자체는 분명하죠. 버스비를 지불한 사람은 중간 앉은 사람이다. 중간에 앉은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 철수, 영희, 도영 세 명이 버스를 탔고 도영이 가장 먼저 앉았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도영이 자리에 앉은 후 영희가 자리를 골랐다.
세 사람에게 간식을 주었는데 가장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사과를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딸기를 주었는데 버스 탔는데 무슨 간식을 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희가 사과를 먹었답니다. 자, 영희라는 사람은 사과를 먹은 사람인데 이 간식 중에서 가장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사과를 주었다고 확정을 지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는 1, 2, 3의 순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두 번째 문장만 봐가지고는 여기 도형이 어디 들어갈지 아직 확정을 못 짓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추가로 판단을 하면 가장 뒷자리 3번이 사과인데 사과는 누가 먹었다? 영희? 그러면 도영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가능성은 이제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도영이가 가운데 앉게 되죠. 네, 아주 어렵지 않은. 그냥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바로 확정적인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봤었던 그 동전 어느 자리에 몇백 원짜리 동전, 그 얼마의 동전이 들어가 있는가 이 문제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맛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고민을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스타일. 자, 2번. 주어진 정보가 계산, 변환, 우열, 조건 등 순서나 숫자나 순서, 선택에 관계된 것이면 공식형이라고 했었죠. 공식형 문제의 스타일을 또 보겠습니다. 자, 딱 표가 들어가 있죠? 순서 잡는 것 같죠? 네,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얼개만 봐도 공식형이구나, 계산해야 되겠구나, 손 바쁘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별게 없습니다. 값이 수강해야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결국 계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점수 매기는 거겠죠. 값은 승진을 위하여 특별교육과정을 수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후보로 정했다.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과정명, 수강 난이도, 직무 관련성. 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수강 난이도와 직무 관련성은 20점 만점제로 한다. 각각 20점 만점이라는 거네요. 수강 난이도와 직무 관련성의 점수의 반영 비율은 2대 3으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이것들 자체가 이미 뭐라는 겁니까? 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9가 수강 난이도여서 이걸 다시 그러면 9면 몇 점으로 환산해야 되는가? 이런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이요. 여기에 부여된 요 수치값 자체가 요 첫 번째 구체적인 기준을 봤더니 그냥 점수인 겁니다. 점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수강 난이도가 인지심리학이 제일 편해서 13점이라는 제일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그 다음 PC 활용이 제일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는 이미 다 부여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도 그냥 점수가 그대로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을 합산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합산하는가?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수강 난이도와 직무 관련성의 점수의 반영 비율은 2대 3으로 해준답니다. 가중치가 부여되는 거죠. 가중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초반에 봤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각각의 항목이 5가지가 있을 때 0.2의 가중치가 다 부여됐으면 굳이 얘와 관련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선택지로 들어갔더니 예를 들어서 A는 0.2에서 0.3으로 B는 0.2에서 0.1로 가중치가 바뀌면 요거는 요 가중치를 다시 계산을 해서 나머지 것들 C부터 E까지는 또 0.2씩을 각각 구해진 금액이나 수치값에 곱해줘서 다 합산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가중치, 동일하게 균등 분배된 가중치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또 0.2씩 곱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 이런 문제들은 특정한 어떤 점수, 수치값 그 자체를 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값 자체가 70이냐, 72냐, 74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인 값이 수강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순위를 묻는 겁니다. 이런 순위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구체적인 점수값을 이거 소수점을 찍는 형태로 표현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0.2라는 것을 20이라고 생각해서 곱해가지고 그걸로도 그냥 판단해도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인 얘들 사이의 상대적인 우열 관계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0.1을 곱하건 아니면 20을 곱하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높낮이만 순서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영 비율을
얘가 2, 얘가 3으로 설정을 해서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2, 0.3으로 곱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이 점수들에다가 곱하기 2하고 얘는 3 해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20, 얘는 51, 합산하면 71점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어떤 또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가? 얘만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늘 뭔가를 더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야에 속한 과정에는 무슨 소리죠? 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과정명으로 본다면 다 다릅니다. 근데 분야는 행정, 법학, 교양, 법학이 여기서 말한 얘죠? 두 번째 기준에서 설명한 하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뭘 해준다?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면 곱하기 플러스 점수 곱하기 0.2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는 일단 해봅시다. 20점 윤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윤석은 51 맞고 12, 42점 자 62점 나오죠? 62점 곱하기 그냥 1.2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서 이 법학에 해당하는 행정법 실무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20%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2를 곱해서 계산을 추가로 해주시면 얘가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것들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정을 최종 선정하에 수강한다. 이거 별거 없죠? 그냥 1등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곱해서 다 도출을 하고 행정법 실무만 그렇게 도출한 결과값인 62에 곱하기 1.2를 해서 추가된 점수를 정리해 주시면 얘만 가지고 비교해봐도 74.2가 나오죠. 62에 대해서 1.2를 곱해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등수 매기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74.4, 4가 나오죠. 4. 2가 아니고 74.4. 자, 그 다음 공식형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규정형입니다. 자, 규정형은 법조항이 직접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논빅 문제도 규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 그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A조부터 C조까지 C조만 1항, 2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음 글을 발문부터 보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갑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 갑입니다. 갑이라는 인물을 주체로 삼아서 그 사람이 증여 해제라는 행위가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A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일단 생기고요. B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답니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지만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여된 거 해제 가능. C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폭행, 절취 등 범죄 행위가 있는 때에는 왜 이런 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증여자가 누군가를 좀 정리하셔야 되죠.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수여자가 됩니다.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폭행이니까 이거는 누구 쪽에서 증여를 해줬는데 수여자가 돈 고맙게 잘 받아놓고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관련된 당사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 직계 혈족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면 증여한 거 해제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누가 해제 주체가 됩니까? 증여자가 준 사람이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7개월 지나서는 안 되는 거죠. 준 거 다시 못 돌려받습니다.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자가 수증자가 여기서는 수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아이고 무릎 꿇고 빌었나.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해준 경우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증여 해제
해제권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죠.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준을 잡았으니까 상황으로 들어가서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갑이 증여자, 을이 수정자. 며칠이 지난 후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주었고 그냥 줬습니다. 을은 갑에게 고맙다면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후 을은 갑과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자, 일단 뭐 돈 받았으니까 한턱 썼겠죠. 식사 중에 갑이 을의 외모를 놀리자. 아니 돈 줘놓고 왜 놀려. 외모를 놀리자 을은 화가 나서 갑을 폭행하였습니다. 갑은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괜찮다면서 그래 내가 놀렸어 이렇게 된 거니까 을의 폭행을 용서했습니다. 위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면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답니다.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고 그냥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조항을 가지고 그와 같은 판단이 나오는 것인가. 해제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조 C조에서 2항에서 설명했었던 요 증여자가 수정자에 대하여 용서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는 소멸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B조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여기서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말하겠죠. 그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근데 상황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면을 주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서면으로 안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갑이 해도 되고 을이 해도 됩니다. 갑이 증여 해제를 해도 되고 을이 증여를 해제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비조에 따라서 증여 해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규정령과 관련된 판단, 기준 잡고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지문형입니다. 지문형은 보통 이런 설명문 스타일의 글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사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만 조금 사족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면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가 순서를 본다면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또 21번부터 40번까지 요 문항의 어떤 구성 패턴이 뒤집히는 게 이게 뭐 가책형이냐 나책형이냐 사책형이냐 오책형이냐 인책형이냐 제책형이냐 이런 식의 책형이 요 순서가 바뀌는 거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한 그룹 20문항의 한 그 묶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1번부터 한 3번 정도까지가 보통 지문형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리고 4번부터 대략 한 10번까지가 규정형. 그 다음 11번부터 18번까지는 단서형과 공식형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서는 확정적으로 뭐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는 단서형이다 이렇게 뭐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 막 뒤죽박죽이에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11번 때, 그 다음 31번 때 이때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단서형이 아까 봤어도 어려웠죠? 그 다음 공식형도 계산 과정 같은 거를 중간에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고 계산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난도가 높습니다. 지문형이 경험상 난도가 가장 낮습니다. 규정형도 난도가 좀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난도가 중간 빵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문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지문형 먼저 풀고 규정형 먼저 풀고 그 다음 11번 때, 31번 때 안에서는 아까 봤었던 공식형 중에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는 게 있었죠? 보기나 선택지를 봤더니 아니 뭐뭐 한다면 왜 자꾸 추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줘? 그런 선택지가 많은 것들은 뒤에 풀라고 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 과정이 한 바닥의 프로세스로 그냥 완결되는 게 아니고 또 뭔가 변형시켜가지고 또 추가 계산해야 되고 또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풀이의 순서는 2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반에 나오는 지문형 우선적으로 가볍게 그냥 글만 잘 읽으면 됩니다.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형 풀고 규정형 계산을 요구하는 규정형도 어쩌다 나오지만 그게 아니면 아까 봤었던 그런 규정 스타일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었던 법조문의 특정 항목 잘 찾아서 각각의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별 상황이 잘 적용된 것인가 요거 판단하는 스타일의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여기까지는 꽤 스피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순서 그대로 쭉 풀어나가고 여기에서 순서를 조금씩 그 선택지의 구조 같은 것을 보고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계산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단서가 직접적으로 눈에 바로 안 보인다. 경우의 수를 막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다.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상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특히 이 단서형과 공식형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도 조금씩 세분화되는 것들을 이제 좀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발문 구조나 이런 선택지가 같이 놓여 있으면 이거는 시간이 진짜 많이 드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감이 잡히면 얘들을 이제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보통 풀어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 교재는 아직 이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저자분께 물어보지 못했는데 단서형부터 제일 어려운 단서형부터 반대 순서로 지금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얘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이 허들이 되게 높구나라고 그렇게 좀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더 앞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1번, 3번에 있는 지문형부터 해서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얘들 중에서 선별하는 방식으로 아까 8개는 틀려도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그거를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순서는 지문형이 책의 교재 순서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고 이제 다음 파트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실전 문제를 하나씩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도 단서형, 공식형, 규정형, 지문형 순서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서형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마 좀 흡수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후행 그 수업의 과정에서도 여기서부터 먼저 개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지문형은 일반적으로 설명문 형태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황 판단은 그냥 설명문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언어 논리는 주장연, 논설문 형태가 많이 나오지만 설명문만 나옵니다. 상황 판단은. 그러니까 논증 구조 분석, 근거가 뭐냐 이런 거 고민이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선택지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만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언어 논리에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지문형 문제, 논비 실전 문제. 다음 글의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 커피 명칭 중에서 스페셜티라는 명칭 많이 보셨죠? 네. 저도 이 마이크로라시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나 처음 봤습니다. 자, 뭐 커피를 뭐 전문적으로 뭐 학습하고 뭐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입맛에 맞는 거 먹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우수한 커피를 부르는 명칭은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스페셜티와 마이크로라시 있다. 그냥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이 처음에 언급했었던 스페셜티를 다시 세분화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SCCA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커피를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커피를 4단계로 구별하는데 점수 등급 순으로 나열하면 스페셜티, 제일 높은 거, 프리미엄, 하이 커머셜, 커머셜 4단계로 구분됩니다. 자, 등급이 높을수록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다. 뭐 그냥 읽을 수 있겠죠? 스페셜티 커피는 품질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수확부터 가공까지 세밀하게 관리되어 생산 농장과 품종 역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가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앞에서 스페셜티는 80점 이상이라고 설명해 놨고요. 이런 급간이 여기서는 주로 설명 대상이 되고 있네요. 요걸 좀 포인트를 잡고 보셨어야 되겠죠. 스페셜티 다음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은 괄호 쳐가지고 75에서 80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80 미만. 자, 일단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미엄 역시 스페셜티처럼 카페에서 고급 커피를 사용하고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커머셜. 여기 하이 커머셜이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커머셜부터 나와 있죠? 요런 게 약간 부분적으로 약간 단서형스럽게 나와 있는 정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죠. 지금 이렇게 점수 딱딱 구분해가지고 설명했는데 하,
커에 비해서 더 밑에 있는 그냥 커는 70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하이 커머셜은 당연히 70점 초과겠죠. 초과. 얘는 70점 이하가 커머셜입니다. 그러면 70점은 커머셜, 70점 초과해야지 하이 커머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75 미만이죠. 뭐 소수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미만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등급이 구분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커머셜은 보통의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카페에서 고급 커피가 아닌 일반 커피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이게 커머셜, 그러니까 스페셜티와 관련된 어떤 등급상에 있어서 이제 나머지 것들과의 대비였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랏이라는 것이 있었죠? 마이크로랏이란 소규모로 생산 관리되는 커피를 말한다. 소규모로 특별하게 관리하므로 대부분 고품질이지만 작황이나 기후 조건에 의해 고급 커피가 아닌 경우도 있다. 마이크로랏은 이제 수학 결과물을 가지고 딱 검사를 해서 이거 최고 등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기준으로 갑니까? 소규모 생산 관리되는 커피면 그냥 무조건 마이크로랏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조건이 안 좋거나 뭐 게으름, 농땡이 부렸다거나 하면 그러면 커피 품질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랏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품질이라고 단정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페셜티는요. 무조건 고품질이죠. 양자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랏 커피를 먹을 때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특별한 관리로 인해 마이크로랏 커피는 생산 농장 커피 품종뿐만 아니라 농장주의 이력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작황 기후 같은 거 칠레산인데 칠레의 7월달 8월달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모르면 이게 정말 작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막 검색을 합니다. 7월달 칠레 작황 이렇게 고민하면서까지 커피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스페셜티를 먹으면 되겠죠. 자, 선지 봅시다. 커머셜 커피 중 일부는 카페에서 고급 커피로 팔리고 있다. 땡! 어디서 확인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죠.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봤더니 커머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쯤에 있었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나면. 보통의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고급 커피가 아닌 일반 커피로 사용된답니다. 무슨 고급 커피로 팔립니까? 땡! 2번. 마이크로랏 커피의 기준과 스페셜티냐 아니냐의 기준은 이거 다르다고 했죠. 마이크로랏 커피라고 해도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고급 커피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면 모두 스페셜티나 프리미엄급의 고급 커피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땡! 3번. SCCA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73점은 이제 부분적인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이렇게 도출한 거에 따르면 하이 커머셜 맞죠?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정보만 약간의 재구성이 필요했지만 이 정도의 재구성은 그냥 가볍게 아까 단서형보다는 단서형 뭐까지도 안 가죠. 네,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하냐를 단순하게 묻는 스타일로 이런 예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 21번부터 한 22번, 3번 정도까지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지문형 문제 스타일을 보셨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논비 예제 문제를 통해서 미리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규정형을 설명드릴 때도 규정형의 법규정 1조, 2조, 3조 나와 있으면 지금 이 논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기출 문제에서의 규정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가 병렬적입니다. 병렬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조 이거 안에서만 판단하면 되고요. 두 번째 조 물론 위의 사항을 같이 연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개의 항목을 다루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괄호 안에 보통은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소괄호 해서 이 조의 명칭을 또 부여를 해주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개념의 뭐 적용 이런 식으로 얘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것 그냥 A, 얘는 B,
이런 식으로 누가 딱 봐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선택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선택지 하나 따로 나오는 이거 같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병렬적 정보 구조를 가지고 선택지가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더라도 선택지 개별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개 조까지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조까지 보고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쪽까지 보고 핵심적으로 다뤄진 요건 요과 관계 살짝 정리하고 바로 선택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여기서 언급된 것도 일단 먼저 나온 거 체크해가지고 첫 번째 주에서 다뤘었던 요건 개념이 여기 나와 있네. 효과와 관련된 언급도 나와 있네.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정보가 어긋나게 돼 있다. 발문의 구조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다. 오케이, 1번 정답. 뒤에 거 안 보고도 문제는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글의 전체적인 주제나 논지를 찾는 언어논리식 스타일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글을 일부분만 보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병렬적 정보 구조는 어디에서 규정형이나 규정형 아니면 이런 지문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문형 우리 상황 판단이 출제하는 지문은 대부분 뭐라고? 설명문이라고 했죠.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글이 더 유기적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끝에 나오건 아니면 제일 처음에 나오건 글 전체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설명문, 특히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설명문은 따로따로 놀아요. 문단별로 따로따로 놉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문단은 스페셜 팁, 3문단은 마이크로랏. 이건 논비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 지침이 또 하나 생기지만 보통 실제 상황 판단 기출 문제를 보면 따로 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먼저 판단하고 정답 나오면 뒤에 두 문단 혹은 세 문단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를 80점 이상 맞는 데 필요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자, 상황 판단에서 특히 이 전반부에 등장하는 지문형과 규정형 문제를 풀 때는 문제마다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계산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은 몇 점이 못 넘으면 아예 적용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거 놓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의 지문형이나 규정형은 정보가 병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끊어 읽기가 익숙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문항까지 가야지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반반으로 따져서 어떤 문제들은 전반부에서 문제가 정답이 도출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은 어디에? 뒤에 나오는 공식형과 단서형, 난도가 높은 문제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90분 40문항이니까 이거 그냥 평균 내가지고 각 문항당 몇 분씩이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망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계산형, 공식형, 단서형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은 4, 5분씩 투자돼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앞부분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문형이나 규정형 문제를 볼 때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또 강조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47페이지까지 단서형, 공식형, 규정형, 지문형의 4대 유형별 문제풀이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논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파트를 두 번째 드디어 이제 상황 판단 이것이 기본입니다.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상황 판단은 그럼 무엇입니까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뤘다면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상황 판단의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를 더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교시 때 분석 들어가도록 것으로 하죠. 잠시 쉬었다가 문항 페이지 수로는 54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